집에서 쫓겨나 요양원 간 엄마 그런데 매일 찾아오는 이문의 남자. 한 여자가 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고 자신을 위해선 단 한 번도 돈을 써본 적 없는 그런 여자. 그런데 지금 그녀가 있는 곳은 집이 아니라 요양원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이야기 계속해 보겠습니다. 가정에서 쫓겨난 엄마 정순은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이름은 박정순, 올해 73. 젊은 시절엔 뭐 하나 제대로 챙겨 입을 겨를도 없이 자식들 뒷바라지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두 아들을 혼자 힘으로 키워냈죠. 빨래며 반찬이며 도시락 2개씩 싸들고 새벽에 나가 밤늦게 돌아오는 생활이 30년이었습니다. 큰아들은 결국 의사가 됐고 작은 아들은 대기업에 취직했죠.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가정 같았죠. 정순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좀 쉬어도 되겠구나. 하지만 세상은 그녀에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들은 점점 그녀를 부담스러워했고 며느리는 남편을 조종했고 치매 오기 전에 미리 요양원 가시는 게 어때요? 라며 정순 씨에게 사실상 집을 나가달라 요구했죠. 큰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작은 아들은 우리도 애 키우기 바빠요. 한마디 남기고 등을 돌렸습니다. 어느 날 정순이 방 안에 있는데 아들 둘이 정순의 요양원 문제를 두고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상태면 더는 집에서 모시는 게 무리야. 치매도 초기에 들어섰고 낙상 위험도 커. 전문 요양기관이 맞아. 정서적으로야 마음 아프지만 의학적으로도 이게 최선이야. 의사인 큰아들이 말했어요. 작은 아들 진수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형은 전문 요양기관을 잘하니 알아서 좀 해봐. 말만 하지 말고. 우리 집도 애 학교 문제에 와이프가 반대해서 안 돼. 인수, 말 잘했다. 우리 병원에선 그런 케이스를 그냥 가족한테 맡기지 않아. 전문 돌봄이 필요해. 너도 알잖아. 내가 주말에도 회식에 야근에 바쁘잖아. 진수. 나만 그래? 맨날 응급실, 당직, 학회. 주말에도 병원 나가잖아. 어머니가 전화하면 바쁘다 한마디 하고 끊는 게 형이야. 민수 분노 섞인 목소리. 그래서 지금 뭐? 결론은 둘 다 바쁘니까 요양원이 답이란 거잖아. 근데 왜 나한테 책임 떠넘기냐고. 진수가 맞받아쳤습니다. 내가 언제 어머니 안 모신다고 했냐? 다만 현실적으로 책임 떠넘기는 건 형이지. 민수. 현실적으로? 너랑 나 둘 다 돈도 시간도 있는데 진짜 없는 건 이지잖아. 솔직히 말해. 우리 그냥 편하고 싶은 거잖아.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정적이 흐르고 있을 때 두 아들이 다투는 걸 조용히 듣다가 마른 입술로 말했어요. 어머니 정순 씨가 방 안에서 조용히 문 열고 나왔습니다. 그래, 나는 너희한테 짐이지. 너희 둘 다 성공해서 차도 집도 좋은 거 타고 다니는데 늙은이 하나는 못 감당하겠다는 거네. 목소리는 떨리지만 담담하게. 요양원 가자. 가기 전에 하나만 묻자. 내가 너희 키우면서 한 번이라도 힘들다 소리 한 적 있었니? 두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정순 씨는 자신이 평생 피와 땀을 흘려 아이들을 키운 집에서 마치 짐짝처럼 쫓겨나듯 나오고 말았습니다. 요양원. 그곳은 낯선 사람들이 모여 사는 작은 사회였습니다. 텅 빈 침대, 쓸쓸한 식탁, 그리고 오가는 사람 하나 없는 외로운 공간. 정순 씨는 처음 며칠을 울며 보냈습니다. 밤마다 남몰래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곱씹고 또 곱씹었죠. 요양원 생활은 생각보다 외로웠습니다. 적응이 잘 되지 않았어요. 말동무 하나 없이 하루하루 침대에 누워
텅 빈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죠. 그녀는 매일 아침 창문만 바라봅니다. 혹시 오늘은 누가 나를 보러 올까? 혹시 오늘은 아들들이 미안하다며 찾아올까?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매일이 쓸쓸하고 서운한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양원 문을 열고 수트 차림의 한 중년 남자가 들어옵니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정순 씨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기다렸어요, 어머니. 하지만 정순 씨는 그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정순 씨는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데 나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하지만 그 남자는 매일 찾아왔고 매일 웃으며 함께 앉아 말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치매라도 시작된 걸까요? 아니면 숨겨진 사연이라도 있는 걸까요? 요양원 직원들도 수군댔습니다. 어르신, 숨겨둔 아들이 있으셨나 봐요? 그리고 어느 날 그 남자는 정순 씨의 병실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꺼냅니다. 30년 전 어머니가 저를 보육원 앞에 두고 떠났던 그날, 그 아이, 지금 이렇게 컸습니다. 정순 씨는 갑자기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전 기억, 잊고 지냈던, 아니 애써 묻어두었던 이야기. 전 매일 엄마를 기다렸어요. 전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녀는 20대 초반 사랑에 빠졌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반대와 세상의 손가락질 앞에서 그 아이를 키울 수 없었죠. 그 아이를 남몰래 보육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아무도 모르게 아이를 보육원 앞에 놓고 돌아섰고 그 죄책감을 안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죠. 심지어 지금의 자식들에게도. 정순 씨는 결국 그를 껴안고 오열합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날 이후 그 남자는 매일 정순 씨를 찾아와 함께 산책하고 밥을 먹고 가족이 주지 못한 사랑을 채워주기 시작합니다. 반면 그녀를 버린 자식들은 재산 분할을 두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란 피보다 마음으로 이어진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진짜 가족은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지금 그 아이가 그녀 앞에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전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매일 기다렸습니다. 혹시나 언젠가 다시 날 찾으러 오지 않을까 하고요. 정순 씨는 무너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의 손을 잡고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내 손이라도 잡아줬어야 했는데. 그날 이후 그 남자는 매일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정순 씨의 머리를 빗겨주고 밥을 함께 먹고 산책을 함께 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되기 시작한 거죠. 마음은 누구보다 깊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반면 그녀를 내쳤던 자식들은 정순 씨의 집과 보험금을 두고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엄마가 그 집 팔지 말랬잖아. 그럼 내가 요양원 빌려둘래? 어차피 엄마는 기억도 못할 거잖아. 그 소식을 들은 정순 씨는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손을 잡아주는 그 의문의 남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기 시작했죠. 가족이란 뭘까요? 같은 피를 나눈 사람들. 아니면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 박정순 씨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오래 함께 정을 다준다고 사랑이 오래도록 유지되는 게 아니구나. 정순 씨는 여전히 매일 한 남자의 손을 잡으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 남자는 그녀가 젊은 시절 몰래 낳고 버릴 수밖에 없었던 아들. 하지만 그에겐 또 하나의 비밀이 있었죠. 그는 단순한 직장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재벌 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이름은 강도윤. 국내 굴지의 투자회사 도윤그룹의 창립자이자 50대 초반에 성공한 사업가.
그는 친부모를 알지 못한 채 보육원에서 자랐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섰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그 누구도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걸 가진 이 남자. 그가 끝내 찾아낸 사람은 자신을 낳고 떠났던 바로 그 어머니 박정순 씨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낳아주셨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겁니다. 그는 요양원에 들어가는 순간 이미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를 내가 지켜드리겠다. 며칠 후 요양원 앞에는 고급 승용차가 도착했습니다. 검정 정장 차림의 비서들이 줄지어 서 있고 요양원 원장은 허둥지둥 뛰어나왔죠. 박정순 어르신, 퇴원 준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 전담 간호사, 요리사, 가정부까지 정순 씨는 요양원이 아닌 매일 아침 아들은 그녀의 손을 잡고 안부를 묻고 서울 한복판 3층짜리 고급 단독주택에서 모시듯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은 산책 어때요, 어머니? 정순 씨는 그저 꿈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소문은 금세 퍼졌습니다. 정순 씨를 버린 두 친아들. 소식을 듣고 날벼락을 맞은 얼굴로 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너무 바빠서. 도유는 그들을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편히 지내고 계십니다. 그때 그렇게 떠밀어 놓고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오셨죠? 큰아들은 발끈했습니다. 당신 뭐야? 남의 가족 일에 왜 참견이야? 하지만 그 순간 도윤이 천천히 명함을 내밉니다. 도윤그룹 회장 강도윤. 그리고 덧붙입니다. 저는 이분의 첫째 아들입니다. 평생 어머니 손 한 번 못 잡았어도 지금 이분의 손을 잡고 있는 건 저입니다. 순간 두 아들은 말문이 막혔고 정순 씨는 조용히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돌아가거라. 이제 내 곁엔 지켜주는 아들이 있다. 그날 이후 정순 씨는 매일 햇살 좋은 정원에서 꽃차를 마시며 손자 손녀 같은 직원들 속에서 웃으며 살았습니다. 가끔은 묻기도 했죠.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나? 그러면 도유는 늘 그랬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저는 가족이 뭔지 배웁니다. 어머니라 부를 수 있어서, 가슴으로 품을 수 있어서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순 씨는 마지막 남은 생을 비로소 사랑받으며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끝까지 곁에 남아주는 사람입니다. 그날 이후 정순 씨의 집엔 평화가 찾아온 듯 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아들과 나란히 창가에 앉아 말없이 차를 마시고 햇살 좋은 날엔 손을 꼭 잡고 공원을 걷는 그녀에겐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잠잠하던 두 친아들. 그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가진 게 많아졌다고? 큰아들은 은행에서 대출에 쪼들리고 있었고, 둘째는 사업 실패로 아내와도 갈등 중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도윤 회장이 어머니 앞으로 수십억 규모의 신탁 재산을 걸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말도 안 돼 엄마가 돈을 가졌다고? 우리 어머니잖아. 우리 몫이 있어야지. 그들은 다시 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수트 차림에 변호사를 데리고 말이죠. 우리는 법적 상속자입니다. 어머니의 정신 상태가 걱정되어요. 도유는 끝까지 침착했습니다. 이건 상속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어머니께 드리는 감사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린 이 집이 엄마 집인 줄도 몰랐어. 요양원에 있을 땐 거들떠보지도 않더니 돈 좀 있다고 달라붙은 거잖아. 그러자 정순 씨가 조용히 입을 엽니다. 너희는 내가 요양원 간 날, 짐 싸던 내 등을 그냥 보고 있었지. 너흰 그냥 모른 척했어.
작은 아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엄마, 그땐 우리가 철이 없었어. 사실 너무 죄송해. 그는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발 용서해줘. 돈도 집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루만이라도 다시 엄마 밥 좀 차려드리고 싶어요. 정순 씨는 한참을 바라보다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집엔 낯선 이들이 오갔고 거실엔 병원 침대가 놓였습니다. 정순 씨는 말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말기 신부전. 예전부터 진행되던 병이 그녀를 서서히 다른 세상으로 데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도유는 눈물로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곁에 있어줘요. 아직 다 못했어요. 작은 아들은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했어. 그동안 못한 말. 정말 많이 사랑했어. 그리고 정순 씨는 아주 작게 미소 지으며 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49제 날, 세 형제가 모두 한자리에 섰습니다. 도유는 정순 씨의 유언장을 펼쳐 보이며 말합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남기셨어요. 돈으로 가족을 사지 마라. 사랑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거다. 유산은 절반은 보육원에 기부되었고, 절반은 세 아들이 이름도 없이 공동명의로 기부단체를 운영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정순 씨는 떠났지만 남은 자식들에겐 늦게나마 어머니란 이름의 무게가 남겨졌습니다. 그 후 도유는 작은 재단을 만들어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늘 정원 한켠에 핀 하얀 국화 앞에 작은 사진을 두었습니다. 그 속엔 고요히 웃고 있는 한 노부인의 얼굴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은 말보다 함께한 시간에 남는다. 가장 아팠던 가족이 결국 가장 그리운 가족이 된다.